네, 한일장신대학교 문승윤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세션 아동 청소년 분야 사회를 맡은 한일장신대학교 문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세션 주제는요,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인권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인권센터 허창영 인권보호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무영 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인 신소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김경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종합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분들을 위해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니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을 동시에 송출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 댓글창에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인증 이벤트에 관해서는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인권센터 허창영 인권보호팀장님께서 학교 내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 허창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인권보호팀장 자리에 오게 된 것은 4월 24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시기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새로운 실험이 좀 겹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사실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다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튼 한 2달여 지내는 동안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희 보호팀에 같이 계시는 염규용 보호관님께서 성실하게 분석해 놓은 2022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좀 압축해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내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내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시사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진행되었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에 최대한 좀 압축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인권조례가 여러 위기 또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인권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주민 발의를 통해서 폐지 청구가 시의회에 되어 있는 상태고 충남의 경우에도 폐지 청구된 청구안이 도의회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북의 경우는 좀 다른 선택이었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의라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인권 기본조례라고 하는 기본조례를 새롭게 좀 구성하는 체계로 전환이 되었고 그게
2023년 4월 28일에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시행 규칙까지 통과가 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튼 전북의 경우는 뭐 서울과 충남과는 좀 다른 양상에 있긴 하지만 학생 인권을 넘어서서 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좀 구축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튼 이런저런 조례와 관련된 인권보장 조례와 관련된 위기와 새로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장하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켠에서 늘 얘기되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 내지는 교권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양자간은 뭐 제로섬 게임이거나 어느 한쪽을 보장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축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둘 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튼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둘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라는 좀 왜곡된 이미지들을 생산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우려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학교 안에서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전북 교육인권조례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고 또 조례에 근거한 센터 체계를 갖추고 이제 업무들을 시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는 조금 더 늦추어 주시고 앞으로 해나가는 내용들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뭐 실태조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상황들이 좀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중에 7곳에서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의 제정을 시작으로 전북도 2013년도에 제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 한동안 학생인권 조례 제정 흐름이 멈추었다가 2010년 충남 그리고 2021년 제주 그리고 2021년에 인천광역시에서도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는 이름이지만 그 내용성에는 학생인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곳에서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들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세계인권 선언 또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앞에 화면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인권을 둘러싼 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뭐 교권과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난 상황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개선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예컨대 체벌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뭐 몽둥이를 들고 학생을 때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현장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밀거나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형으로 따져보자면 고전적인 유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체벌, 언어폭력, 아직도 용모의 제한, 그다음에 전자기기의 규제, 소지품 검사, 그다음에 학습 강제라고 하는 고전적인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성찰의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실 지금의 학교 현장의 완전한 변화를 꿈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뭐 어떤 권리 영역이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접근인가, 이런 어떤 뭐 진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가져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에서 이렇게 학생답게 행동하자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학생답게를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네, 이런 좀 정도를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22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 33조에 근거해서 매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 그 조항은 전북 교육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전북 교육인권 조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어쨌든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학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6,377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초등학생이 2,000여 명, 중학교가 3,0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고등학생이 한 1,100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들도 1,168명의 교원이 참여를 해서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통계적 의미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비율이 21.6%로 다소 좀 적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문항은 뭐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인권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는 학생인권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2022년 실태조사에서는 좀 비교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또 지표에 따라서 약간씩의 오르내림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의 응답에서는요,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여전히 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들의 경우는 거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이후에 2017년까지는 24.1%의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현재는 12%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생은 이제 특히나 성적이 좀 강조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34.5%의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었는데 현재는 12.1% 정도로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욕설이나 모욕,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벌 경험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2017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19.9%의 경험률에서 6.9%까지 줄었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아까 성적도 그랬지만 체벌 역시나 고등학교의 경우 22.8%의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했다고
2017년도에 응답을 했다면 2022년도에는 6.5%까지 줄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차별, 언어폭력,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놓치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도요.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율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것은 뭐 학생과 교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약간의 좀 차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거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은 약 32% 정도가 동의하는 반면 교원은 50%가 넘게 동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학생이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은 15% 정도라면 교사는 25.7%, 체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약간 결과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거의 동일하게 22.5%, 22.4%로 체벌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줄고 있고요. 다만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규제도 매년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동의율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91.3%, 중학생은 77%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고등학생은 86.4%가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원도 규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표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벌에 대한 비율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22%의 학생, 교원이 체벌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교육 경험은요,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던 2020년도에 84.6%로 제일 낮았지만 매년 90% 이상의 학생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주로 학생인권, 장애인권, 성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순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노동인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전북 교육청에서 모든 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원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을 받는 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이 주로 받고 있는 내용은 학생인권, 성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비율로 그 내용들이 좀 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권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코로나 상황에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원격 연수 자료들을 많이 개발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예전처럼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식의 교육보다는 동영상을 통한 또는 온라인 원격을 통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변화해 가고 있는 인권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 맞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인권 교육 내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이 실태조사가 남긴 몇 가지 지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생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전과 이후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당사자인 학생의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차별이나 체벌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참여권,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학생의 선거 입후보, 학생 선택권, 학습 선택권, 성적 우수자 우대, 소지품 검사, 반성문 작성 강요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후퇴하는 지표들이 좀 눈에 띈다는 거죠. 특히나 체벌에 대해 동의하는 학생 당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차이가 크지가 않고 일시적인 통계적 차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추해 보자면 최근 여러 가지 그 학교 안에서의 갈등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 상황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일정하게 체벌을 통한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벌은 가능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대응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과 인식을 좀 같이 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교원 간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좀 남겨주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제가 이 결과에서는 건너뛰었는데요. 교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인권 침해를 받고 인권 침해를 하는 주요 대상은 누구인지와 교육 활동 침해를 하는 주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이 둘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인권 침해와 교육 활동 침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데 교사들이 과연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부분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자유권 중심으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보장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측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태조사 내용에서 사유권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교육인권조례를 통해서 변화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함께하신 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고민은 학교 안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학생인권 조례로 충분한지, 그다음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를 좀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학생, 교원, 직원 등 구성원들이 인권을 주제로 어떻게 좀 연대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인권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전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또는 또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허창경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나 발제문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어떤 인권의 현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공포됐던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굉장히 데이터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더 주목할 만한 건 2017년부터 그 연도별 추이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찬찬히 들어보니까
여전히 학생과 교원 간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는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적 시각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교원들의 인권 침해나 교육 활동 침해에 관한 인식 정도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희에게 고민거리를 남겨주셨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해서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주셨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신 허창용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무영 강사님께서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또 짧아졌나 보네요.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좀 소속이 좀 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급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으로 일단 제가 소속을 했고요. 아마 다음 학기에는 아마 소속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진 관계로 이 서론에 관련된 사항들은 축소하고요. 일단은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인권 보호 방안에 관련된 그 내용을 발표를 할 텐데 작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과 전주대 사랑협력단에서 전라북도 아동 권리 상황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각종 아동 청소년 관련 실태 조사, 그다음에 국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아마 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참여와 시민의식, 놀이와 여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이 6대 영역을 기준으로 이 세부 내용들 하나를 다 살펴보진 못할 거고요. 그래도 우리 전북 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놀이와 여가 부분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놀고 있네라는 그 단어를 들으시면은 문장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부정적인 표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놀고 있네.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할 때 놀고 있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사실 네가 놀 때야라는 표현들을 더러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 그거밖에 못 놀아라고 말은 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은 아동이 논다는 것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각종 연구자들이 발표가 되면서 노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때부터 놀이를 강제하기 시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 실태 조사에서는 제가 놀이와 여가 영역을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놀이와 여가와 참여와 시민의식이 찌그러져 있는 모양을 보이시죠?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권리성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 지역 아이들은 놀 공간이 부족한가 아니면 놀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둘 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놀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은 있는데 놀 공간이 없어서 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간과 시간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만들거나 또 복합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아주 외곽 지역의 거창한 환경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놀거리라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외국의 사례들입니다. 보통 이게 학교 운동장과 그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봅니다. 아이들의 동선에 짜맞춰서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놀이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특별히 멀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놀이 공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별로 많이 못 보시죠. 축구를 좋아하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에 가기 바쁘거나 학원 가기 바쁘거나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시간적인 부족도 있겠지만은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그 주거 공간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놀이터에 관련된 관심을 좀 보다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 또 비장애 아동이 통합적으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전국적으로 0.0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통계 기준으로 20여 개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장애와 비장애 아동들이 통합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이제 참여와 시민 의식입니다. 가장 6대 아동 권리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참여와 시민 영역의 세부 문항, 세부 지표 역시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대체적으로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 반응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게 몇몇 지자체에서 청소년 의회를 만든다던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아동들의 그런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거나 정책을 참고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되려면은 지금 이게 어떤 교육청, 이게 사실 전라북도 교육청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제 12조 의견 반영.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선언적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들이 제안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 반영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조례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반영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이행 과정이 사실 행정 재량행위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담아두는 게 적어도 행정 규칙 상에는 담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학생들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로 또는 행정 규칙상으로 담아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이 학생의회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동도 우리와 성인과 동등한 시민이라고 전제를 한다라면은 아동들 간에도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결국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아동 참여 구조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킬 텐데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 개진의 방법들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안전과 보호 영역인데 제가 조금씩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확 지나버리는 바람에 조금 더 주셔도 될까요? 자, 안전과 보호 영역인데 역시 가장 취약한 영역은 아동의 돌봄입니다. 전국 단위 그 빨간 줄 선에 보시는 게 전국 그 돌봄의 중위값 수준입니다. 중위값을 다 벗어난 지역, 전라북도의 4개 지역을 벗어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현재 나홀로 아동 돌봄, 그러니까 혼자 방치되고 있는 아동 돌봄들이 전국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홀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홀로 방치되어 있는 시간들 일주일 중에 5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저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혼자 방치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협과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돌봄의 맥락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는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들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길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길이 뉴스에도 나왔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이슈가 터졌던 그 길입니다. 이 길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인우동 지역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아동이 학교를 등교를 하는 그 과정에 차와
아동이 서로 뒤섞여서 등교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런 길인데, 여기 어떤 상가 건물 주인분께서 아동의 통학로, 건물을 가로질러서 등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가로지르고 나면은 또 이런 길이 아이들은 또 하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간 영역에서 선행을 베풀어서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길에서 또 마주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라북도 외에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보행로도 없어. 아동의 인도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자동차와 아동이 위험한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길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계속 남는 것이겠죠. 다음에 이제 보건과 사회 서비스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은 영양 섭취 수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또 흡연 음주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정신건강 위험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라북도 전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흡연율 역시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거고요. 음주율력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꼴찌입니다. 신체 활동이 미흡한 아동의 비율 94.18%가 나왔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실제 전라북도 아이들 신체 활동 실천율 2022년 청소년 건강행동 실태 조사 보려면 전라북도 아동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이 꼴찌입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 실천율 역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침 식사 결식률 역시 최고 수준이고요. 과일 섭취율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아동을 위한 보건환경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보건교사 배치율 여전히 미흡하고요. 지역의 아동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 갈수록 소아과가 없어지는 마당인 상황에서 지역 이렇게 취약한 신체적 건강 그다음에 정신 건강의 그런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맥락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살펴봐야 될 거는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대한 것들이 상당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 대안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대안교육에 관련된 사항들. 전라북도가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대안교육이고요. 물론 이건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들의 현재적 욕망을 끊임없이 유예시키는 교실은 입시 트랙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잠을 청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나머지 학생들, 뭐 학교를 부정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또 사고를 일으켜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실제 내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력 인정이라는 또 졸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서 학교에서 버티고 남아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계속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무상교육이다, 의무교육이다, 체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고민 지점, 교육 환경 영역에서 고민 지점은 바로 다양성에 대한 고민 지점이 필요한 것이겠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대안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대안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쌓여 있어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학교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대안교육이 공적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공립형 대안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학교를 벗어나긴 할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니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졸업장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졸업장을 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를 벗어날 용의가 있냐? 그럴 경우 상당수 비율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주거 환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5분. 이제 그 밖의 재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엘사, 휴거, 빌거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엘사, 휴거, 빌거. 네, LH 사는 거지, 휴먼시아 사는 거지, 빌라 사는 거지. 솔직히 이 표현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일부 극히 소수의 어른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 썼던 용어가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돼버렸던 것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임대 아파트가 포함된 학군으로 분류되어 아파트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 물론 이게 타 지역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지역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서울 사례이긴 합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두 초등학교 간의 거리가 불과 500-6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한 학교는 1,600명 이상 되는 과밀 학교고요. 또 다른 학교는 200명도 채 안 되는, 지금은 더 줄었겠죠. 그런 학교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바로 임대 아파트 단지와 분양 아파트 단지의 차이가 이런 궁극적인 학교 서열을 만들어버린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 결국 우리 사회 어른들이 만든 건데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전라북도의 지금 학교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모 지역의 학교 상황인데 학교 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호도가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와 가장 선호도가 낮은 중학교 간의 선호도 격차가 8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맥락은 뭐냐면 주거지 분화가 계층, 사회 계층적 배경에 따라서 주거지 분화가 이런 학교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이 선호 비선호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항상 차별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계속 겸허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맥락이겠죠.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자원 배분의 형평성 측면인데요. 2000년, 2020년 이게 전주시의 도시입니다. 전주시의 지형입니다. 어떤 지도냐면은 지역별로 연령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연령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2000년대만 해도 전주시는 지역별로 행정동별로 인구 분포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된 지금 굉장히 젊은 동네가 있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동네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 구도심에서 상당수 인구가 신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갈수록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자원들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교육 자원들을 신도시 지역에 뺏기게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현실성,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자꾸 뺏기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릴 거는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건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어른들이 아동을 차별하는 맥락이 아니라 어른들끼리 그 안에서 차별하는 문화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계급이 있구나, 학교 안에도 차별이 있구나, 선생님들도 차별을 하고 있구나, 사회복지사도 차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 입에서 자꾸 나오게 돼요. 그걸 내면화하면서 차별은 정당한 거구나라는 걸 쌓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인권보호 대상에 대한 혐오입니다. 사실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또 다른 희생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자꾸 하는 말들이 사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자꾸 내뱉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권을 보도하가 내 인권이 결국 무너지겠구나라는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화살이 인권 보호 대상하기에 가버린다는 거죠. 그 화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가고 있고 그 대상을 혐오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 지점들을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을 좀 빨리 했고 시간을 좀 살짝 오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부족한 거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무영 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촉박한 시간에도 많은 걸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그 6대 영역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거리들을 저희들한테 남겨주셨는데요. 아동의 낙인감과 배제감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소수이고 취약계층인 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나 가정이나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약자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문화가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환경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교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진학의 문제라던가 뭐 공부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배제되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들에 대해서 외면했구나, 이런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무영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인 신소명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옹호 체계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10분인데요. 15분까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신소명입니다. 올해 16살이고 학교를 다녔다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13년 동안 현지 학교와 홈스쿨링 방식의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중도 입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살면서 제 생활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중심의 인권 옹호 체계 마련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잣대는 학교라는 울타리인데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559만 명 중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의 숫자는 14만 6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학교를 떠나거나 혹은 본인의 생각과 달리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 모두 청소년 기본법 5조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되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바로 교육권입니다.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도 동등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1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2020년에 73%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84%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중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권 내 교육권에 대해서 4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진학 그리고 고등학교 중단 청소년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에 오자마자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고 올해 4월에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혜택을 몰랐기 때문에 혼자 인터넷 강의로 전전긍긍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다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시간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교육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이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 미해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자동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진학 청소년 및 고교 중단 청소년들이 교육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수능 응시자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였다고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수당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서울, 전남 지역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 대전에서는 각각 꿈드림, 꿈키움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전북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재난 지원금 성격으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참여 수당, 꿈키움 수당, 그리고 교육 재난 지원금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전북 에듀페이 도입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실행될지 모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 에듀페이 지원 1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500명의 학업복귀 지원 1인당 70만 원의 학습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 에듀페이 사업은 전라북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2024년까지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전북 에듀페이가 꼭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500명만 누릴 수 있는 에듀페이가 아닌 전라북도 내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에듀페이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2023년 전국의 16개 시, 도 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 인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 중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결손을 방지하며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을 투입하여 학력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와 여러 가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세워지고 많은 지원과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편견, 선입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제도 및 사회 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와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 혜택이나 행사 또는 공모전 참가에 제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나 학년 정보를 기입하는 대신 연령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증을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비행 청소년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편견이 담긴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든 제도와 지원은 그저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어느 일부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마련에 대한 간단한 의견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소명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로서 굉장히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만한 보장받지 못하는 현 실태를 아주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열심히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소명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다음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김경환 본부장님께서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앞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통한 보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돼 가지고 저는 금방 신소명 우리 위원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더 신경을 써주지 못했을까라는 저는 미안함이 좀 지금 방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미안함을 그냥 이 자리에서 미안함으로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우리 신소명 이 친구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죠. 뭐를 하더라도 할 것 같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이 친구들한테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못 찾아주는 무능한 어른보다는 유능한 어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권의 정의를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공통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기에 스스로 자립하기까지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1989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이 4가지 권리를 정의했거든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보통 어른들 만나가지고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하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권리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어른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의 내린 단어가 이 4가지 권리거든요.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권리 협약 국제 협약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알아야 되고 이 아동 인권의 중요한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동에게 4가지 권리를 당연하게 권리 주체자라고 하고 또 이행자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이행자로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이 토론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다 이슈가 있죠. 출생에 대한 저출생 문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또 바뀌기도 했는데 저출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30만이었던 아동 인구가 26만 명대로 줄고 심각하게 20% 가까이가 아동 인구수가 줄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지표를 또 통해서 보니 15%가 줄었다고 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냐? 결론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라북도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영유아 연령별 조사 결과를 따져보면요, 15세에서 19세 아동 수에 비해서 0세에서 4세 아동 수가 23.1%로 사실 전체적으로는 지금 15%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이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20% 이상의 그런 급격하게 주는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동 권리 침해로 꼽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2021년 12월까지 2,5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아동의 권리 침해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돼서 자립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동 권리 실천은 현대 사회의 필수 과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 발표 내용 같이 첫 번째 아동 6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놀이와 여가, 또 참여와 시민의식, 그리고 안전과 보호, 교육 환경, 보건과 서비스, 주거 환경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동 권리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 12월에 발행된 굿네이버스에서 또 발행한 조사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보장 환경이나 권리 경험 조사 결과를 보면 생존권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 이하, 발달권에 있어서도 평균 이하, 보호권에 있어서도 아동 학대 발견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꼽고 있고 또 성학대도 마찬가지고 이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차별이나 보호권에 있어서도 평균 이하를 드러내고 있고 참여권에 관련해서도 전북이 사실 아까 놀이와 여가 첫 번째로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리지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 인지, 사회 정서, 행복,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만성질환, 또 자아 존중감이 낮고 불안 정서가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슬픔과 좌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살 시도도 높은, 또 계획률이 전국에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가정이나 외모,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의 행복감이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관의 연구 조사를 통해서 현 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적용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을 대안으로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정의가 사실 우리 어른들한테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총괄 목표가 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OECD 국가 중에서 이행 아동권리 협약 우리가 이제 그 이행 과제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7점 이상을 받겠다. 그런데 이 삶의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OECD 평균적으로 우리가 7점 이상으로 목표는 삼았지만 단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권리 협약에 우리가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공고 이행 사항을 90% 이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싶지만 우리가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권리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 우리 지금 현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를 77.1%에서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까 학생 인권 조례 그 조례 내용도 사실 구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면 학생 참여 존중에 대한 부분도 77.3%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추진 정책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고 균형의 발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나라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는 거, 또 아동 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감소를 한다는 거, 또 재학대 판정률을 감소 목표를 삼은 이유는 이걸 또 정책 이 사회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동학대 문제, 교통사고 문제, 아동의 안전과 이런 문제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 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엄중하게 또 엄격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 포럼에서 아동의 발달을 총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스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이게 토론회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청각 미디어 어린이 청소년 보호 정책, 사실 부모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미디어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대안을 부모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과연 우리는 지금 주고 있는가? 줄 수 있는가? 우리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이권에 관련해서도 사실 보호자인 보호자들이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놀이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시간의 놀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놀이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부모들이 아까 우리 청소년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관심이 있는 부모들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따가 뭐 재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여러 가지 앞서 보건복지부는 4개의 목표 핵심 과제를 핵심 지표로 삼았어요. 삶의 만족도 상승이라든지 인권 존중에 대한 변화라든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공적 아동보호 체계 어우러진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동 영향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매해년마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민간기관과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지자체도 이행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올릴 것이냐, 어떤 정도의 수준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모들이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 완주의 경우에는 아동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내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참여 예산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주를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산들을 정말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아동 정책을 이제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을 지자체마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앞에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체계, 구체적인 체계들에 대한 14개 시군이 공통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나, 문제들에 대한 방법들을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아동권리 옹호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해 전라북도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했다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평등한 균등한 균일한 그런 정책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네,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그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표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인성교육 안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아동 인권 권리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과연 체계화된 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인성교육 강사 어떤 강사를 불러야 되고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한 제시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동학대 개입 체계 강화, 공공화가 추진이 됐습니다. 공공화가 추진이 된 것만큼 서비스 체계화, 전문화나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발표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얼마 전에 모 지자체를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화장실이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장실 없는 가정을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기관과 지자체와 기업인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가정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방법을 알고 있는 똑똑한 전라북도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인권 침해의 대상은 결국은 아동에 있어서는 권리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과제들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인권에 대한 부분, 아동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어른들이 권리 주체자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전북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7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두 분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가 11시 50분까지로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질문을 받고 우리 발제자님들이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진행자님께서 마이크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네, 선생님. 뭐 어떤 분께 답변을 듣고 싶으면 그분을 좀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군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혜레나입니다. 허창현 위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와닿았던 것 중에 학생과 교사 간의 차별을 느끼는 거에 대한 간극차가 있다라는 말에서 크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그 간극을 좁히는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간극차를 좁히기 위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떨 때 차별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차별이라고 느끼지만 선생님은 그건 차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간극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극차를 좁히기 위한 그런 뭐 조사든지 아니면 방법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런 방안들이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또 오늘 들으면서 놀랬던 게 학생들이 잘못하면 교원이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22.5%, 교원이 22.4%라는 걸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앞에 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 체벌에 대한 개념, 그는
예를 들면 그 체벌에 대한 학생이 느끼는 그 개념과 선생님이 느끼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22.5%가 어떤 체벌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나중에 이제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것만 보고는 그래 학생들도 체벌을 원하잖아 라고도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이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체벌로 느끼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의 어느 체벌을 같이 저희도 수용하고 싶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게 궁금한데, 아직 뭐 자료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까지 어떤 상황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저희 유튜브로 김지영님께서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양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질적 분석에 대한 계획도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같이 병행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아주 명확한 답을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하게 그 뭐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함께 변해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잘 해나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서의 그 역할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안에서의 그 생태계를 얘기할 때 늘 학생과 교사를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아까 제가 뭐 교권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 간 서로 대립하는 자꾸 관계로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학생이나 교사나 또 뭐 나아가서는 학부모까지가 학교를 같이 구성하는 관계에 있고 서로 협력, 존중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역시나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좀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원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체벌 같은 경우 뭐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수 있느냐, 그건 역시나 뭐 정확하게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학부모가 동의한다고 해서 체벌이 정당화되거나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식을 좀 확인하기 위한 위한 조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학생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문제적 행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뭐 학습권을 방해하는 상황들을 자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체벌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교사들의 경우는 무슨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교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어떤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외에 교사가 임의적으로 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교사의 임의적 교육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허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시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벌이 허용되기는 어렵고요. 교육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정당한 생활교육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학교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간극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요하고요. 교육청 노력도 중요한데 지역사회가 해줄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성원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자꾸 분위기와 논의들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태 조사 결과가 양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조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적 통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질적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질적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뭐 굳이 가능하다면 FGA 정도를 해보는 것일 텐데, 그것보다는 교육청 내 이 실태 조사 이외에도 학생인권 모니터링 사업이 있고요. 또 방문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태 조사가 가지고 있는 양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질적 조사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뭐 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인권 모니터링이라던가 방문조사의 형태를 통해서 좀 더 질적인 분석들, 질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살짝 들어주십시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김재영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학생, 교사,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올레이스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허찬영 사무관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네. 토론회는 아닌 거죠? 아무래도 뭐 학교 현장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크게 뭐 학생이건 또는 교원 또는 직원이건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역할이기도 한데 학교 안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담과 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하는 건 역시나 사실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정책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의 눈높이에는 또는 교원의 눈높이 그리고 학부모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도 열심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점점 쌓이면서 좀 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이 좀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김주영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인권 존중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적용에 대한 독려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학생 인권이나 학교 안이나 학교 밖 에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그런 사회가 조속히 올 것을 기대하겠고요.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인권 지킴이단 선생님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공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섹션은요 장애인 분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돌아가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섹션 아동 청소년 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